다루어볼 논문은 Big Transfer라는 이름의 논문이고요. 흔히 BIT라고도 불립니다. 풀 네임을 확인해 보시면 General Visual Representation Learning 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요. 여기 보이는 이름에서 이 Representation Learning이라는 아이디어가 나옵니다. 이 Representation Learning은 일반적으로 이미지나 텍스트와 같은 데이터 세트에 존재하는 피처들을 학습하는 방법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즉, 이 머신러닝 모델은 어떤 데이터가 입력으로 들어왔을 때 그 데이터에 대해서 피처를 추출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최근에 핫하게 다루고 있는 이 딥러닝 모델 같은 경우도 기본적으로 텍스트 모델이든 이미지 모델이든 입력이 들어왔을 때 거기에서 어떤 표현적인 정보를 얻어내는 것이 첫 번째 기능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 뒤에 그런 피처 정보들을 가지고 실질적으로 분류를 수행하거나 하는 기능 등이 포함됩니다. 이 Representation Learning이라고 하는 아이디어는 우리가 그냥 단순하게 CNN과 같은 모델로 데이터를 학습하는 것 과정 안에서도 기본적으로 수행되는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깊은 레이어로 가면 갈수록 보다 복합적이고 시멘틱한 종합적인 정보를 추출해낼 수 있는데요. 그러한 정보 자체를 우리가 흔히 representation, 그러니까 이미지에 대한 representation 혹은 어떤 논문에서는 semantic feature 이런 표현으로 지칭하곤 하는데요. 바로 그렇게 어떤 데이터에 포함되어 있는 representation을 학습하는 방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소개하는 Big Transfer라는 이름의 논문은 이미지 분류를 기본 타겟으로 해서 성능을 측정한 논문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좋은 정확도를 보장하는 모델을 베이스라인으로 제안한 논문이라고 할 수 있고, 우리가 실제로 이 Big Transfer 이 논문의 GitHub에 가시면은 이 저자들이 제공하고 있는 GitHub 페이지로 가보시면 쉽게 이 학습된 모델을 받아서 여러분들이 직접 여러분들의 개인 프로젝트에 파인 튜닝이나 트랜스퍼 러닝을 이용해서 간단하게 여러분들의 작은 데이터 세트에 대해서도 좋은 성능을, 좋은 정확도를 보장하는 모델을 쉽게 얻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름에서부터 알 수 있듯이 트랜스퍼 러닝의 목적으로 만들어진 모델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래서 흔히 BIT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미지 분야에서 사용할 수 있는 이 Representation Learning을 수행한 모델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General이라는 의미는 일반적인 목적으로 쉽게 사용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이 논문에서 제공하고 있는 모델은 그냥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어떤 태스크를 하던 간에 이미지 분류 쪽이라고 하면 그 앞에 인코더 파트로 적용해서 쉽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학습이 이미 잘 되어 있는 모델이고 굉장히 큰 데이터 세트로 학습이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작은 데이터 세트 혹은 다운스트림 태스크라고 하죠. 해결하고자 하는 그 태스크에 맞게 트랜스퍼 러닝이라고 불리는 이러한 아이디어를 적용하기만 해도 손쉽고 빠르게 좋은 성능을 얻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큰 이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본 논문은 ECCV 2020년도에 발표가 된 논문이고 구글 리서치 팀에서 발표했습니다. 본 논문에 대해서 간단한 아이디어를 설명드리자면 본 논문에서는 이 전이학습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는 방법을 소개하는데요. 일단 가장 먼저 이 결과부터 확인해 보시면 압도적인 결과를 보이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CFAR10이나 CFAR100를 이용해서 학습을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여기 보이는 애큐러시는 굉장히 압도적으로 높은 애큐러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애초에 이 태스크가 절대 쉬운 태스크가 아니거든요. 이 CFAR100 같은 경우는 학습 데이터가 5만 장밖에 없습니다. 그 상태에서 즉 클래스당 500개의 이미지만 가진 상태에서 학습을 진행하는 그런 태스크인데요. 그러면 한 장의 이미지가 들어왔을 때 우리가 랜덤 게싱을 한다고 하면 이 탑 1 애큐러시는 1%가 나와야겠죠. 즉 모델이 예측한 결과 중에서 높은 컨피던스를 갖는 클래스에 대해서 당연히 랜덤 게싱을 하면 1%가 나올 겁니다. 하지만 결과를 확인해 보시면 93.5%가 나오고요. 사실 우리가 흔히 알려져 있는 좋은 모델들을 이용해서 그냥 바닥부터, 그러니까 from scratch부터 학습을 한다고 했을 때 이 CFAR100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80% 정도 정확도가 나오곤 하는데요. 여기 나와 있는 이 결과는 이 빅 트랜스퍼 논문을 이용해서 전이학습을 수행했을 때 얻은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굉장히 좋은 결과라고 할 수 있고, 사실 인간과 비교했을 때는 이 태스크를 수행하는 인간의 분류 정확도를 아득히 뛰어넘을 정도로 높은 정확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본 논문의 메소드는 이전까지 소타들, 즉
이전까지 제한되었던 방법들 이상의 굉장히 높은 정확도를 보이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또한 본 논문에서는 트랜스퍼 러닝에 대한 성능을 측정하고 있기 때문에 본 논문의 메소드는 데이터 세트의 크기가 작을 때에도 매우 높은 정확도를 보인다는 게 그 특징입니다. 확인해 보시면 클래스당 10개의 이미지가 있는 이 이미지넷 데이터 세트에 대해서 76.8%의 정확도를 넣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학습 데이터가 10,000개밖에 없는 겁니다. 이미지넷 같은 경우는 클래스가 1000개 존재하는데요. 학습 데이터당, 즉 클래스당 학습 데이터가 10개밖에 없는 상태에서, 다시 말해서 전체 학습 데이터가 10,000개밖에 없는 겁니다. 그 상황에서 76.8%의 정확도를 얻을 수 있었고요. 이어서 CFAR10 데이터 세트에 대해서는 클래스당 10개 이미지니까 학습 데이터가 총 100개밖에 없는 거죠. 그 상황에서도 97.0%의 정확도를 얻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레즈넷 같은 걸 이용해서 이 CFAR10을 총 5만 개의 데이터 세트로, 5만 개의 학습 데이터 세트로 학습을 진행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일반적으로 93%, 94% 이 정도의 정확도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는 이 트랜스퍼 러닝을 사용하면 클래스당 10개의 이미지밖에 존재하지 않는 상태에서 97%의 정확도를 얻을 수 있는 겁니다. 사실 이거는 이 정확도 자체만으로 보았을 때 정말 아득히 높을 정도로 좋은 정확도로 이해할 수가 있고, 이것이 가능한 이유가 바로 설명드린 이 트랜스퍼 러닝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이는 이 결과는 정말 처음 들었을 때는 이게 가능한가 싶을 정도로 굉장히 신기하고 높은 정확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개인 프로젝트를 하실 때에도 이 GitHub에서 이 저자들이 공식적으로 제공하고 있는 가중치 파일을 다운로드 받으셔서 그것을 여러분들 프로젝트에 적용해 보시면서 실제로 굉장히 높은 정확도를 빠른 시간에 간단하게 얻어보시면서, 그러니까 일종의 프로토타입을 만드는 입장에서 굉장히 빠르게 좋은 성능을 얻기에 적합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전이학습에 대해서 간단한 아이디어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전이학습이라고 하는 것은 큰 크기의 데이터 세트, 이 DA가 있을 때 DA로 사전 학습된 CNN 모델을 불러와서 피처 익스트랙터의 가중치를 초기 가중치로 사용하는 겁니다. 물론 여기서 이때 CNN뿐만 아니라 자연어 처리 모델이라고 한다면 BERT와 같이 이 트랜스포머 기반의 모델이 될 수도 있겠죠. 사전 학습되어 있는 이 큰 데이터 세트로 학습이 이미 잘 수행되어 있는 모델을 가져와서 그 모델에서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얘는 이미 학습이 되어 있기 때문에 피처 익스트랙터로서 그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원래 이렇게 큰 데이터 세트로 수행하고자 했던 태스크 A가 있는데요. 이 태스크 A와 태스크 B가 동일하지 않더라도 이 데이터 세트가 서로 유사한 특징을 가진다면 학습 속도 개선 및 정확도 향상에 이점이 있습니다. 실제로 해보시면 굉장히 적은 양의 데이터 세트만 가지고도 괄목할 만한 그런 높은 정확도를 얻을 수 있다는 이점이 있고요. 또 에폭도 많이 돌리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 CFAR10 같은 경우는 학습을 진행할 때 일반적으로 200번 정도의 에폭을 반복하는 것이 베이스라인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다시 말해서 일반적으로 100번에서 200번 정도의 에폭을 반복하는 것이 베이스라인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런 트랜스퍼 러닝을 사용할 때는 에폭을 5번에서 10번 정도로 굉장히 조금만 학습 반복을 수행한다고 하더라도 금방 높은 정확도에 도달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 데이터 세트 B의 크기가 매우 작을 때에도, 다시 말해서 이 클래스당 이미지 개수가 적은 상황에서도 높은 정확도를 보일 수 있다는 이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많은 분들이 사용해 보셨을 법한 모델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이미지넷으로 사전 학습되어 있는 네트워크는 파이톨치나 텐서플로우와 같은 그런 프레임워크 단에서 기본적으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지넷이라고 불리는 약 100만 개 정도의 학습 데이터 세트로 이 1000개의 클래스 중에서 한 개를 예측하는 태스크를 수행하는 목적으로 사전 학습된 네트워크가 있으면 이 네트워크는 100만 장의 학습 데이터로부터 이미 다양한 피처들을 그런 데이터 세트에서 이미 학습을 수행한 상태, 즉 Representation Learning을 이미 수행한 상태라고 할 수 있는 거고요. 그 상태에서 학습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네트워크의 가중치는 굉장히 그 데이터 세트에 대해서 피처 정보들을 잘 추출할 수 있는 형태로 이미 가중치가 준비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가중치를 그냥 이 앞부분을 그냥 일반적으로 똑 떼어 오고요. CNN 같은 경우는 이 컨보루셔널 가중치, 즉 커널의 가중치를 그대로 가져와서 앞에 붙여서 사용합니다. 이때 일반적으로 우리가 해결하고자 하는 태스크는
이 기존의 이미지넷 같은 경우는 클래스가 1000개였기 때문에 우리가 해결하고자 하는 태스크가 예를 들어서 꽃 분류기라고 했을 때 꽃의 품종이 4개 정도다 라고 하면 이 마지막 아웃풋 레이어의 아웃풋 사이즈가 4차원이 되어야겠죠. 그래서 이 마지막 부분을 그냥 단순하게 아웃풋 사이즈를 4개를 가지는 하나의 덴스 레이어 혹은 FC 레이어라고 불리는 그냥 하나의 fully connected 레이어를 갖다 붙여서 걔만 이제 똑 떼어와서 완전히 새롭게 학습하도록 만들어서 이렇게 파인 튜닝을 진행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흔히 이 트랜스퍼 러닝을 수행하게 되면 내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 세트의 크기가 작다고 하더라도 이미 우리가 가져온 그 가중치에서는 해당 데이터 세트에 대해서 충분히 좋은 레프레젠테이션을 추출할 수 있는, 즉 이 특징 추출기의 역할을 이미 수행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얻어진 좋은 레프레젠테이션을 토대로 우리가 추가적으로 학습하고자 하는 가중치를 조금만 붙인다고 하더라도 금방 이 가중치는 수렴을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학습 속도가 매우 빨라지고 정확도 또한 높아진다는 이점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리가 원하는, 우리가 해결하고자 하는 태스크가 이 사이즈가 굉장히 작은 상태라고 하더라도 빠른 속도로 좋은 정확도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때 이 전위학습 같은 경우는 크게 2가지 구현 방식이 존재하는데요.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방식 2가지가 이 프리징 방식과 파인 튜닝 방식입니다. 사실 일반적으로 우리가 트랜스퍼 러닝을 수행한다고 하면 보다 좋은 정확도를 얻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파인 튜닝을 더 많이 진행하기 때문에 트랜스퍼 러닝을 말할 때 이 파인 튜닝과 이 용어가 혼용되어서 사용되기도 합니다. 다만 엄밀히 말하면 이 트랜스퍼 러닝은 2가지 방식으로 구성됩니다. 먼저 얼리기 방식. 이거는 이 앞부분의 레이어, 즉 우리가 추출해 놓은 큰 데이터 세트로 이미 학습이 되어 있는 그 모델에서, 그 가져온 모델에서 앞부분의 레이어는 얼려서 학습을 진행하지 않고 이 마지막 레이어만 추가적으로 학습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뒤쪽에 보이는 레이어는 우리가 추가적으로 추가한 이 FC 레이어, 즉 학습할 레이어라고 할 수 있고요. 여기 보이는 가중치, 지금 보이는 예시에서는 5×3짜리 매트릭스가 되겠죠. 이 가중치 매트릭스만 학습을 진행하는 방식이 전형적인 얼리기 방식입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이 앞부분에 있는 레이어는 우리가 전혀 건들지 않기 때문에 오버피팅과 같은 문제에서 좋은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앞부분의 레이어가 완전히 고정되어 있고 내가 가지고 있는 작은 크기의 데이터 세트에만 완전히 피팅되도록 학습을 진행하진 않기 때문에 오버피팅으로부터는 조금 더 안전하다는 이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2번째 방식인 미세 조정 방식, 즉 파인 튜닝 방식에서는 모든 레이어를 전부 학습합니다. 그래서 이 앞부분의 레이어 또한 우리가 추가적으로 학습을 진행한다는 것이 그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 가져온 레이어 또한, 앞부분 레이어 또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작은 데이터 세트에 피팅될 수 있도록 파인 튜닝을 진행하는 거고요. 이 경우에는 우리가 새롭게 덧붙인 이 FC 레이어를 포함해서 모든 레이어를 전부 다 재학습을 진행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앞부분의 레이어는 이미 좋은 특징 추출기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에 여기에 더불어서 그러한 상태에서 추가적으로 우리의 데이터 세트에 대해서도 더 좋은 레프레젠테이션을 학습할 수 있도록 미세 조정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이 방식이 보다 좋은 정확도를 얻기에 유리합니다. 그래서 흔히 사전학습된 모델을 이용해서 우리가 실제로 풀고자 하는 우리의 태스크를 다운스트림 태스크라고 부르는 경우가 많은데요. 일반적으로 이 다운스트림 태스크로 파인 튜닝하는 과정은 비교적 저렴할 수밖에 없겠죠. 이미 큰 데이터 세트에 대해서 좋은 특징들을 추출할 수 있는 모델을 쓰기 때문에 우리가 갖고 있는 데이터 세트의 크기가 작고 한정적인 상황에서도 적은 에폭으로도 높은 정확도를 얻을 수 있는 겁니다. 이제 다음으로 알아볼 거는 바로 배치 정교화인데요. 이걸 언급하는 이유는 빅 트랜스퍼에서 정교화 기법을 사용했기 때문인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이 배치 정교화에 대한 아이디어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배치 정교화는 레이어의 입력에 대해서 정교화를 진행하고요. 잘 알려진 장점들은 아래와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흔히 우리가 학습을 진행할 때 입력으로 들어오는 데이터는 여러 개의 피처로 구성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타이타닉 생존자 예측 분석 모델을 만든다고 하면 특정한 사람의 나이, 성별, 그리고 그 사람의 소득 계층, 이러한 정보들이 특징 정보가 될 수 있겠는데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러한 특징 정보들은 각각 스케일이 다른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어서 연봉에 대한 정보라고 치면 그 가치가 달러로 환산되어 있다면 수만 가지, 그러니까 많이 넘는 값까지 크게 나올 수가 있고, 반면에 나이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나이가 많아도
그 값 자체가 스케일 자체가 100 정도이기 때문에 각각의 특징들의 베리언스나 평균값 혹은 스케일과 같은 그러한 정보들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이 논문을 읽을 때나 공학 관련한 페이퍼를 읽으실 때 스태티스틱스라는 용어가 나오는데 일반적으로 이 스태티스틱스는 통계적인 특성, 예를 들어서 mean, variance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데 그런 정보가 이 각각의 특징들마다 만약에 다르다면 학습을 진행하는 입장에서 이 가중치를 학습하기가 어려운 그런 문제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흔히 우리는 이 인풋 레이어에 대해서 학습을 진행하기 전에 미리 정교화를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미지 같은 경우도 RGB 각각 채널마다 min 값을 구하고 이 variance 값을 구하고 해서 먼저 정교화를 진행해서 각각의 픽셀들이 전부 다 값의 평균이 0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이 표준 편차가 1이 될 수 있도록 정교화를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방식 중 하나죠. 근데 이 배치 정교화 같은 경우는 입력 레이어뿐만 아니라 중간중간에 이 모델의 가중치에 입력으로 들어가는 즉 이 히든 레이어의 인풋으로 들어가는 이러한 입력 피처들 또한 마찬가지로 정교화를 진행해보자 라는 아이디어가 배치 정교화입니다. 배치 정교화를 이용하게 되면 학습 속도가 빨라지게 된다는 장점이 있고요. 또한 가중치 초기화에 대한 민감도를 줄일 수 있습니다. 흔히 우리가 이 인풋 레이어에 대해서 노멀라이제이션을 진행하는 이유도 우리가 가중치에 대해서 즉 모든 피처들이 다 평균값이 0이고 표준 편차가 1이기 때문에 그 가중치 초기화에 대해서 부담을 크게 안 가져도 통상적으로 좋은 정확도를 내기에 적합한 방식이기 때문에 많이 사용되는 기술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마찬가지로 이 피처들도 입력으로 들어갈 때, 히든 레이어의 인풋으로 들어갈 때 정교화가 수행되어 있다면 가중치 초기화에 대한 민감도가 감소될 수 있고 전반적으로 수렴 속도가 빨라지기 때문에 이 학습 속도도 빨라진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뿐만 아니라 모델의 일반화 효과 또한 있다고 알려져 있죠. 즉 정확도 또한 향상되는 경향이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배치 노멀라이제이션 레이어는 일반적으로 감마와 베타 이 두 가지 파라미터를 이용해서 구현되는데요. 이 각각의 특징들마다 인풋 피처가 있을 때 각각의 디멘전들마다 감마와 베타라는 두 개의 파라미터를 별도로 이 트레이너블하게 즉 학습 가능한 파라미터를 두 개씩 붙이는 것만으로도 간단하게 구현이 가능하기 때문에 매우 간편하고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확인해 볼게요. 배치 정교화는요, 식으로 표현하면 약간 복잡해 보이지만 사실 이거는 그냥 일반적인 그 정교화 방식과 동일하다고 보시면 돼요. 천천히 확인해 보겠습니다. 하나의 미니 배치가 들어왔어요. 여기서 말하는 배치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학습을 진행할 때 데이터 세트가 너무 크기 때문에 보통 이미지의 경우에는 64, 128, 256 이런 식으로 한 번의 모델에 학습을 위해서 들어가는 입력 이미지의 개수가 이 미니 배치 사이즈란 이름으로 정해지곤 하는데요. 즉 하나의 배치에 들어가는 이 데이터의 개수가 m개라고 한번 가정해 보겠습니다. 즉 하나의 배치가 데이터 x1부터 xm까지 총 m개의 데이터로 구성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입력에서 이 x 같은 경우는 피처라고 보시면 됩니다. 즉 히든 레이어의 입력으로 들어오는 피처가 이 x라고 보시면 돼요. 이때 각각의 피처 디멘전들마다 감마와 베타라는 두 가지 학습 가능한 파라미터를 이용합니다. 그래서 출력은 배치 노멀라이제이션 레이어를 이용해서 얻은 이 y값 자체가 그냥 출력이 되는 거고요. 이 레이어는 단순하게 어떠한 피처 벡터, 어떠한 피처 x가 들어왔을 때 거기에 이 감마와 베타라는 파라미터를 이용해서 그냥 노멀라이제이션을 진행해서 얻은 결과 y를 리턴하는 방식으로 동작합니다. i번째 입력, 즉 i번째 이미지가 들어왔을 때 그 정확히 말하면은 입력 이미지에 대한 피처가 들어왔을 때 레이어의 입력 차원이 만약에 해당 이미지의 그 피처의 차원이 k라고 하면은 학습할 두 개의 감마와 베타 또한 각각 차원들마다 적용을 할 것이기 때문에 개별 특징들마다 적용할 것이기 때문에 k 차원을 가집니다. 즉 그냥 k 차원의 벡터라 보시면 돼요. 원소가 k개인 감마와 베타가 벡터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참고로 CNN 같은 경우는 각각 채널마다 서로 다른 파라미터 감마와 베타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 CNN 같은 경우는 또 파라미터의 개수가 굉장히 작다는 특징이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좋은 성능을 보인다는 이점이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다양한 논문들을 접할 때는
이 논문이 단순하게 좋은 성능을 보이는가? 물론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아이디어가 심플하고 적용하기 간단한데도 불구하고 좋은 성능을 보인다 라는 결과가 나왔을 때 그런 논문인 경우 보다 많이 인용되고 많이 활용된다는 경향이 있어요. 이 방법 자체는 굉장히 간단하고 쉽게 적용할 수 있는 아이디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냥 입력 피처가 총 N개 주어졌다고 해볼게요. 여기에 대해서 단순하게 그 피처들의 평균을 구합니다. 즉 현재 배치에 포함되어 있는 데이터에 대해서 평균값을 구하는 거고요. 일반적으로 평균을 뮤라고 하죠. 그 다음에 시그마는 분산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우리가 흔히 고등학교 때 그냥 그 확률과 통계를 공부할 때 일반적으로 배우는 공식과 동일하죠. 각각의 데이터에 대해서 평균값을 뺀 다음에 거기에 제곱을 취하잖아요. 우리가 이 분산 같은 경우는 그냥 데이터가 평균으로부터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는지를 나타내는 척도라고 할 수 있어요. 이 분산이 그렇게 크게 어려운 내용이 아닙니다. 그냥 데이터가 평균과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는지를 나타내기 위해 사용하는 것인데 양수 형태로 이 데이터가 각각 평균으로부터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는지를 표현할 수가 있고 특히나 멀리 떨어지면 멀리 떨어질수록 이 제곱을 통해서 더욱더 많은 가중치가 부여된다는 측면에서 보통 이렇게 분산 공식을 간단하게 사용할 수 있죠. 이 정교화 같은 경우는 또 사실 아이디어가 되게 간단해요. 평균이 0이고 표준 편차가 1이도록 만드는 걸 일반적으로 스탠더다이제이션, 즉 표준화 혹은 정교화라고 부르곤 하는데요. 아이디어는 간단합니다. 각각의 데이터가 있을 때 그냥 각 데이터를 평균을 빼줍니다. 그럼 당연히 모든 데이터에 대해서 원래의 평균을 빼주었기 때문에 평균은 0으로 자동적으로 맞춰지게 될 것이고요. 이 분산 또한 우리가 표준 편차와 분산이 모두 1이 될 수 있도록 맞추기 위해서 표준 편차의 제곱, 즉 이 분산에다가 스퀘어 루트, 이 제곱근을 씌워서 결과적으로 이러한 값으로 나누어 주게 되면 자연스럽게 표준 편차가 1로 맞추어지게 됩니다. 이때 일반적으로 이 표준 편차가 0인 경우도 존재할 수 있겠죠. 각각의 피처 값들이 전부 동일한 경우, 즉 모든 데이터가 동일한 경우에는 이 분산값이 0이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이 분모가 0이 되어서 오류가 발생할 수 있겠죠. 그래서 작은 크기의 입실론을 붙여서 이 정교화가 수행된 결과가 실질적으로 계산하는 측면에서 오류 없이 동작할 수 있도록 구성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배치 정교화는요, 굉장히 간단합니다. 여기에 추가적으로 스케일링을 하고 트랜스레이트를 해주는 거예요. 이게 기하학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그러니까 이 좌표 평면에서 봤을 때 어떠한 데이터에 대해서 어떠한 감마 값을 곱해주는 것은 그 데이터의 스케일을 바꿔주는 거죠. 데이터에 대해서 만약에 감마가 3이라고 치면은 모든 데이터에 대해서 다 값이 3배가 되는 거니까 스케일이 커지는 거죠. 그리고 베타 같은 경우는 이제 상하 좌우로 이동시키는, 그냥 단순하게 데이터를 이동시키는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이제 흔히 이러한 선형 방정식, 이러한 선형 함수 같은 경우는 그냥 일반적으로 스케일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동함수, 트랜슬레이트가 들어갔다 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교화를 수행한 뒤에 값에 대해서 어느 정도 어드저스트가 수행될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서 이 배치 노멀라이제이션은 내부적으로 감마와 베타라는 두 가지 파라미터를 가지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빅 트랜스퍼는 말 그대로 레프레젠테이션 러닝을 하는 모델이기 때문에 먼저 업스트림 프리트레이닝이 필요합니다. 이거는 어떠한 데이터 세트가 존재할 때 내가 사전에 정해놓은 프리트레이닝 알고리즘을 이용해서 그것으로 먼저 학습을 진행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때 업스트림과 다운스트림에 대해서 구분해서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먼저 업스트림은 말 그대로 사전에 좋은 특징 추출기를 만들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좋은 특징 추출기를 만들기 위해서 먼저 프리트레이닝을 진행하는 것이고요. 이 BIT는 성공적인 사전학습을 위해서 가장 먼저 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데이터 세트 및 네트워크의 규모를 증가시킨 겁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파이톨치나 텐설플로우에서 접근할 수 있는 사전학습된 모델로는 이 이미지넷 데이터 세트에 대해서 학습이 된 모델을 간단하게 불러올 수 있곤 하는데요. 이 BIT에서는 3개의 데이터 세트로 나누어서 각각 실험을 진행합니다. 먼저 BIT-S는 말 그대로 스몰인데요. 일반적으로 이미지넷 데이터 세트는 흔히 우리가 스몰 데이터 세트라고 부르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만 이 논문에서는 이 이미지넷 데이터 세트가 스몰인 것으로 표현을 합니다. 왜냐하면 데이터가 100만 개인데 이 100만 개로는 충분히 좋은 레프레젠테이션을 얻기 위해서는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BIT-M에서는 약 1400만 개 정도의 이미지를 포함한
원본 이미지넷 데이터 세트, 즉 이미지넷 21K 데이터 세트를 사용을 했고요. BIT large 데이터 세트를 언급하는데요. 이거는 약 3억 개의 이미지를 이미 포함하고 있는 JFT 300 million 데이터 세트인데요. 얘 같은 경우는 기존까지 연구에서 많이 활용되지 않던 굉장한 대규모 데이터 세트입니다. 이미지 자체가 3억 개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일생 동안 접하는 이미지의 개수가 사람 같은 경우도 이 3억 개에 비하면 현저히 못 미치겠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생각하면 이 BIT의 좋은 성능은 사실 당연하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3억 개의 이미지를 가지고 이러한 이미지로부터 특징들을 추출하도록 학습을 먼저 수행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미 알고 있는 정보가 매우 방대할 겁니다. 사실 사람 같은 경우도 이미 살면서 많은 정보들을 접하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태스크를 익히는 게 간단한 태스크의 경우에는 어렵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완전히 처음 보는 동물이 있다고 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흔하게 접할 수 없는 동물이라고 한다면 흔하게 보지 못하는 예를 들어서 실제로 하마라는 동물을 아예 본 적이 없는 사람이 이곳저곳 여행도 많이 다니고 해서 많은 정보들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그 사람이 하마를 모르는 상태에서 이 동물은 하마야 라고 한 10장 정도 이미지를 가지고 와서 보여줍니다. 그 다음에 이 동물이 하마니까 잘 기억하고 나중에 테스트 상황에서 하마가 들어왔을 때 그것이 고양이, 강아지 이런 것들 중에서 하마인지 정확히 분류해낼 수 있도록 시킨다면 통상적으로 이 정규분포 안에 드는 사람의 경우에는 10장 정도 이미지를 주고 이 동물은 하마야 라고 잘 훈련이 되었다고 하면 실제 상황에서도 테스트 상황에서도 예측을 적절히 수행할 수 있을 텐데요. 그것과 유사하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 BIT large 같은 경우는 3억 개 정도의 데이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먼저 이 데이터를 이용해서 트랜스퍼 러닝을 수행한 다음에 그 다음에 각 클래스마다 굉장히 적은 양의 이미지만 주어진다고 하더라도 좋은 성능을 내는 건 사실 인간과 비교했을 때 충분히 납득이 되는 설정이라고 볼 수 있죠. 애초에 인간보다도 인간이 일생 동안 볼 수 있는 이미지의 양보다도 압도적으로 많은 양으로 학습을 진행했고 그 상태에서 우리가 트랜스퍼 러닝으로 테스트 타임 때는 굉장히 한정적인 학습 시기에 그러니까 트랜스퍼 러닝 시기에 즉 다운스트림 러닝 시기에는 클래스당 10개 정도만 주어진다고 하더라도 학습이 잘 진행되는 건 어떻게 보면 당연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앞서 언급했던 그 높은 성능 같은 경우는 처음 들었을 땐 납득이 안 될 수 있지만 이미지는 무려 3억 개씩이나 이용했다는 것을 확인한 뒤에는 사실 충분히 납득이 될 만한 정확도로 이해가 되기도 합니다. 또한 본 논문에서는 이미지 분야에서 베이스라인이라고 할 수 있는 레지넷에 기반한 네트워크 아키텍처를 사용하고요. 이 레이어의 깊이는 152라서 충분히 깊은 네트워크로 큰 네트워크를 사용했고 또 모델의 캐퍼시티를 증가시키기 위해서 너비가 4배 증가된 와이드 레지넷 기반으로 레지넷 152 x 4를 사용해서 너비가 충분히 커서 사실 이 정도면은 네트워크 아키텍처가 작은 사이즈는 아닙니다. 레이어가 152면 충분히 깊은 레이어이고 이 너비 또한 4배가 증가됐기 때문에 흔히 사용되는 레지넷보다는 다소 무거운 경향이 있습니다. 또한 본 논문에서는 일반적으로 말하는 이 레지넷 50 모델부터 큰 사이즈의 레지넷까지 다양한 크기의 아키텍처를 사용해서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이 트랜스퍼 러닝의 장점이라고 한다면 큰 크기의 데이터 세트로 단 한 번의 프리 트레이닝만 잘 수행되고 나면 이제 그 다음에 다운스트림 태스크로는 이 파인 튜닝을 수행할 때 상대적으로 작은 크기의 데이터 세트 그리고 적은 양의 컴퓨테이셔널 파워가 필요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낮은 비용만 요구된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3억 개의 이미지로 학습을 진행하는 과정은 코스트가 크겠지만 한번 학습이 되고 나면 이렇게 파인 튜닝을 하는 것 자체는 굉장히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다는 것이 그 특징이라고 할 수 있고 이것이 바로 이 트랜스퍼 러닝이 가지는 장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빅 트랜스퍼에서는 이 업스트림을 수행할 때 정교화 기법에 대해서도 다양한 실험을 진행했는데요. 본 논문에서는 배치 노멀라이제이션 레이어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엔지니어링적인 측면에서 존재하는데요. 일단 모델 사이즈가 크기 때문에 또 데이터 세트 또한 이미지 크기 하나하나가 해상도가 크고 모델 사이즈가 크기 때문에 각 장치당 그 GPU 디바이스당 작은 배치를 사용하는 것이 그 특징입니다. 일반적으로 배치 노멀라이제이션을 사용하게 되는 경우에는 만약에 배치 사이즈가 8이라고 치면은 각각 디바이스마다 2장씩 넣은 다음에 그렇게 구해진 스태티스틱스 정보를 다시 합산해주는 등의 작업이 필요할 것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장치 간 동기화 비용이 증가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더불어 배치 노멀라이제이션 같은 경우는 배치 사이즈가 작을 때에는 정확도가 하락하는 문제가 보고되곤 했습니다. 장치 간에 그 GPU 디바이스 간에 동기화 비용이 증가한다는 문제가 존재하기 때문에 본 논문에서는 그런 문제가 적은 그룹 노멀라이제이션과 웨이 스탠더다이제이션을 함께 사용합니다. 그래서 GN과 이 WS를 함께 사용함으로써 모델의 정확도가 이 배치 사이즈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 방법을 선택하는 겁니다. 흔히 알려져 있는 배치 놈과 레이어 놈과 인스턴스 놈 그리고 그룹 노멀라이제이션 이 네 가지를 비교하는 그림은 바로 다음과 같은데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정교화를 진행한다고 하면 이 배치 노멀라이제이션 같은 경우는 이제 이거는 컨볼루셔널 뉴럴 네트워크의 텐서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나의 피처 텐서가 주어졌다고 했을 때 이 배치 사이즈 n에 대해서 이 n축에 대해서 쭉 모든 데이터를 다 가지고 오고 채널마다 감마와 베타가 사용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감마와 베타가 이 채널마다 학습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런 경우를 고려했을 때 여기 보이는 이 파란 색깔들이 한데 묶여서 하나의 그룹으로 노멀라이제이션, 즉 정교화가 진행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고 레이어 노멀라이제이션 같은 경우는 채널과 이 모듈을 한데 묶어서 정교화를 진행하고 각각의 이미지마다 정교화를 수행한다는 점이 그 특징이고요. 인스턴스 노멀라이제이션 같은 경우는 각각 이미지들마다 우리가 얻은 피처 맵이 하나 있을 텐데요. 그 하나의 피처 맵, 즉 피처 맵스가 아닌 하나의 피처 맵에 대해서만 모든 피처 값들을 묶어서 그걸로 정교화를 수행하는 게 인스턴스 노멀라이제이션이고요. 이어서 그룹 노멀라이제이션은 이 채널에서 우리가 원하는 몇 개만 이 사이즈를 묶어서 그러한 채널들에 대해서만 묶음으로 노멀라이제이션을 진행하기 때문에 이 그룹 노멀라이제이션은 레이어 놈과 인스턴스 놈의 장점을 최대한 취합할 수 있도록 설계된 노멀라이제이션 방법이라고 이해할 수 있고요. 각 이미지마다 개별적으로 일부 채널들을 묶어서 그룹으로 정교화를 수행한다는 점이 그 특징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배치 노멀라이제이션이 베이스라인처럼 사용되고 있긴 하지만 최근에 나온 논문들은 굉장히 많은 논문들이 이러한 그룹 노멀라이제이션이나 웨이 스탠더다이제이션과 같은 기법을 사용하곤 하는데요. 그래서 이제 이런 방법들도 이 본 논문 BIT에서는 이러한 방법을 채택을 했다는 것이 그 특징입니다. 이제 업스트림을 어떻게 진행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드렸기 때문에 이제 실질적으로 파인 튜닝에 대해서 소개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업스트림 태스크에 대해서 잘 동작하도록 모델을 학습을 시켰기 때문에 그 모델은 피처를 잘 추출할 수 있는 좋은 특징 추출기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이제 걔를 이용해서 실제로 우리가 해결하고자 하는 다운스트림 태스크에 대해서 파인 튜닝을 진행할 수 있는데요. 이 BIT에서는 사전학습과 미세 조정 이 과정에서 우리가 흔히 학습을 진행할 때 많이 사용하는 기법 중 하나가 웨이트 디케이가 있죠. 이제 이거는 쉽게 말씀드리면은 가중치에 대해서 일종의 제약 조건을 걸어놓은 것으로 이해할 수 있는데요. 이 웨이트 디케이를 우리는 일반적으로 L2 놈을 사용해서 웨이트 디케이를 많이 사용하곤 합니다. 그래서 이 웨이트 디케이를 사용할 수가 있고요. BIT에서는 이 프리트레이닝 과정과 파인 튜닝 과정에서 서로 다른 학습 전략을 사용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어서 믹스업 같은 경우는 우리가 학습을 진행할 때 두 개의 데이터씩 페어를 묶어서 두 개의 정보를 믹스업해서 학습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일종의 데이터 증진 기법으로 사용되는 방법이 믹스업인데요. 이제 이것을 마찬가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학습을 진행할 때는 웨이트 디케이를 이용해서 정교화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하고 반면에 믹스업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일단 데이터 자체가 사용하고 있는 가장 스몰 스케일 데이터 세트도 이미지넷으로 상대적으로 데이터가 많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 믹스업 자체를 사용하지 않고요. 그리고 웨이트 디케이는 사용합니다. 반면에 파인 튜닝을 진행할 때는 웨이트 디케이를 사용하지 않고 미드 사이즈드 데이터 세트에 대해서 믹스업을 진행했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본 논문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파인 튜닝을 진행했는지 설명하고 있는데요. 하나의 규칙인 이 BIT 하이퍼 룰을 적용합니다. 즉 하이퍼 파라미터를 어떻게 설정했는지에 대한 내용인데요. 이때 핵심 고려사항으로는 레졸루션과 트레이닝 스케줄 랭스와 그리고 믹스업 정교와 사용 여부가 있는데요. 파인 튜닝을 할 때는 기본적인 이미지에 대한 전처리 방식을 사용합니다. 흔히 우리가 학습을 진행하거나 평가를 진행할 때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데이터 전처리 기법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미지의 사이즈를 일반적으로 256이나 224가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이미지 해상도죠. 그래서 그 정도 크기로 이미지를 리사이즈 해주고 정사각형 형태로 만들어줍니다. 그 다음에 크롭아웃을 진행하는 것 또한 확인할 수 있고요.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학습 방식이라고 할 수 있죠. 이미지를 리사이즈하고 크롭아웃하고 랜덤으로 좌우 반전을 시켜주도록 합니다.
일반적으로 상하 반전은 잘 시켜주지 않고 이 좌우 반전의 경우에는 좌우가 반전된다고 하더라도 인간의 눈으로 보기에는 시멘틱한 정보가 크게 바뀌지 않습니다. 그러한 이미지의 특성을 활용하기 때문에 실제로 학습을 진행할 때는 좌우 반전을 시키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BIT에서는 바로 다음과 같이 하이퍼 파라미터를 구체적으로 설정합니다. 먼저 업스트림 파인 튜닝이고요. 두 번째로는 다운스트림 파인 튜닝입니다. 먼저 업스트림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ResNet 152 x 4 아키텍처를 사용합니다. 이건 말 그대로 사이즈가 큰 크기의 아키텍처를 사용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고요. 모든 배치 노멀라이제이션 레이어 대신에 GN과 WS로 대체합니다. 아까 설명드렸듯이 학습할 네트워크 아키텍처의 크기가 크기 때문에 장치간 동기화 비용 문제와 배치 사이즈가 작을 때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GN과 WS로 대체한다고 말씀드렸고요. 또한 학습할 때는 SGD를 이용하고 모멘텀 0.9는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파라미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초기 학습률은 0.03을 사용했고요. 또한 프리프로세싱, 즉 이미지에 대한 전처리로는 이미지 크로핑과 랜덤 좌우 미러링을 진행해 주었고 사이즈는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사이즈인 224x224 이미지 사이즈를 사용합니다. 그 다음에 학습할 때는 상당히 큰 크기의 배치를 사용했습니다. 학습하고자 하는 모델이 사이즈가 크고 즉 가중치가 많고 뿐만 아니라 이미지 데이터 세트의 크기도 크기 때문에 그걸 고려해서 최대한 빠르게 좋은 GPU를 이용해서 학습을 진행하기 위해서 각각의 칩마다 8개의 이미지가 들어갈 수 있도록 해서 512개의 칩을 가지고 있는 전체 클러스터를 이용해서 8개의 이미지가 들어갈 수 있도록 해서 배치 사이즈는 4096으로 굉장히 큰 크기의 배치 사이즈를 사용한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또한 기본적으로 이 업스트림과 다운스트림 과정 모두에서 러닝 레이트 디케이를 사용합니다. 이건 학습을 진행할 때 학습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러닝 레이트를 점진적으로 줄여나가는 과정으로 이해할 수 있고요. 웨이트 디케이와는 다릅니다. 그래서 실제로 다운스트림 파인 튜닝을 진행할 때는 SGD를 이용하고요. 그리고 모멘텀 0.9만큼 적용해 주었고 또한 일반적으로 파인 튜닝을 진행할 때는 상대적으로 작은 크기의 학습률을 적용합니다. 학습률이 너무 커버리면 기존에 학습되었던 그 특징 추출기가 다시 많은 부분 가중치가 변경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측면에서 단점이 있죠. 일반적으로 파인 튜닝을 진행할 때는 상대적으로 작은 크기의 학습률을 적용하는 것이 일반적이고요. 본 논문 같은 경우는 전체 다운스트림 태스크를 3가지로 나누었는데요. 작은 크기의 태스크에 대해서는 500스텝만 밟도록 만들고요. 그 다음에 미디엄 태스크 같은 경우는 레이블이 있는 이미지의 개수가 50만 개 이하인 경우를 의미합니다. 이런 미디엄 태스크 같은 경우는 10,000번의 스텝만 밟도록 하고요. 그리고 럴지 태스크의 경우에는 2만 번의 스텝을 밟도록 했습니다. 이거는 에폭과 비교했을 때 굉장히 작은 크기라 볼 수 있습니다. 그냥 한번 네트워크의 폴드에서 백프로퍼게이션을 통해서 기울기를 구한 다음에 업데이트를 하는 그 한 배치에 대한 과정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스텝이라고 표현하는데요. 총 500번의 배치를 처리한 것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매우 적은 에폭으로 학습을 진행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겠죠. 또한 미디엄과 랄지 태스크에 대해서 믹스업을 진행했는데요. 이 파인 튜닝을 진행할 때 알파 값으로 0.1을 설정해서 믹스업을 진행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로 실험 결과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앞서 언급했던 업스트림과 다운스트림을 실제로 수행하는 디테일한 방식에 대해서 알아보았으므로 이제 실제 실험 결과를 확인해 볼 건데요. 사실 본 논문에서는 크게 특별한 어떤 메소드를 제안했다기보다는 네트워크의 아키텍처를 키우고 또 큰 크기의 데이터 세트를 이용하는 그런 엔지니어링 측면에 컨트리뷰션이 있다고 할 수 있는데요. 즉 무언가 엄청 새로운 기법을 적용하거나 이랬다기보다는 많은 실험과 많은 비용을 투자해서 좋은 결과를 냈기 때문에 좋은 학회에 실렸다고 이해할 수 있는데요. 실제로 결과를 확인해 보시면 결과가 매우 좋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확인해 보시면 가장 큰 데이터 세트, 아까 설명드렸듯이 JFT를 사용했을 때와 가장 큰 모델, 즉 레즈넷 모델을 사용했을 때 그렇게 학습이 된 모델을 BIT large라고 하는데 이것은 기존의 소타보다 높은 정확도를 보입니다. 기존까지 가장 좋은 결과라고 알려져 있었던 그 결과들을 뛰어넘는 매우 좋은 성능이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매우 높은 정확도죠. 사실 이것은 논문이 2020년도에 나왔지만 지금 기준으로 보았을 때에도 매우 좋은 정확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논문이 나오기 전까지 소타들과 비교한 결과가 여기 나와 있는데요. 이 제너럴 리스트는 본 논문의 직접적인 비교 대상이라고 할 수 있겠죠. 즉 본 논문처럼
다운스트림 태스크가 어떤 거인지에 따라서 구애받지 않는 모든 다운스트림 태스크에 대해서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제너럴 목적으로 만들어진 모델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러한 모델의 Pre-trained Representations를 이용하는 경우가 직접적인 비교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 논문의 직접적인 경쟁 상대라고 할 수 있고요. 그러한 경쟁 상대, 이 논문들과 비교했을 때, 즉 알려져 있는 소타 모델들 중에서 가장 좋은 성능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논문들의 결과를 가져와서 비교했을 때 본 논문에서 제안한 방법이 이 모든 다운스트림 태스크에 대해서 더 좋은 성능을 보인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이미지넷 2012년도 데이터 세트 같은 경우는 100만 개 정도의 학습 데이터로 구성되어 있죠. 그래서 3억 개의 학습 데이터로 먼저 업스트림 태스크, 즉 프리트레이닝을 진행하고 이 100만 개의 이미지넷 데이터 세트에 대해서 파인 튜닝을 진행한 결과로 볼 수 있는데요. 이때 87%가 넘는 매우 높은 수준의 탑1 애큐러시가 나온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 장의 이미지가 주어졌을 때 그 이미지가 어떤 클래스인지 1000개 중에 1개의 클래스를 예측하는 태스크에서 87%나 되는 높은 정확도로 보인 것으로 이해할 수 있고요. 기존까지 소타보다 훨씬 좋은 성능을 보이는 걸 확인할 수 있고, 어떤 태스크라고 하더라도 다 기존까지의 소타들보다 더 좋은 성능을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 스페셜리스트와 비교했을 때는 상대적으로 애큐러시가 떨어질 수 있음을 본 논문에선 언급하는데요. 이 스페셜리스트 같은 경우는 해당 태스크만을 위한 프리트레인드 레프레젠테이션을 이용하는 경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애초부터 이미지넷을 위해서 2012년도 다운스트림 태스크에 대해서 좋은 성능을 내는 것을 목표로 만들어진 모델이기 때문에 이러한 소타 모델보다는 성능이 조금 떨어질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경쟁력 있는 결과가 나온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 논문에서 제안한 BIT는 제너럴 목적으로 만들어진 모델이고 스페셜리스트 목적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태스크에도 편하게 적용할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프리트레이닝을 진행하고 나면 이 다운스트림 태스크가 어떤 거라고 하더라도 손쉽게 간편하게 적은 비용으로 적용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훨씬 이 사용자 측면에서는 이점이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능이 충분히 좋을 뿐만 아니라 사용자 측면에서, 즉 파인 튜닝을 진행하는 일반적인 딥러닝 개발자 측면에서도 사용하기에 매우 적합한 메소드라는 측면에서 굉장히 큰 이점이 있다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스페셜리스트 방식의 경우에는 해당 태스크에 맞는 레프레젠테이션을 사용한다는 점에서 정확도 자체는, 이 애큐러시 자체는 더 높을 수 있지만 태스크마다 큰 학습 비용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제너럴리스트 방식은 한 번만 라지 스케일 트레이닝을 하고 나면 이 파인 튜닝 자체는 매우 간단하게 손쉽게 이루어질 수 있다는 측면에서 훨씬 사용상의 이점이 있습니다. 또한 마찬가지로 보다 디테일한 실험 결과를 보여주고 있는 그래프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설명드렸듯이 가장 큰 데이터 세트인 JFT와 가장 큰 모델, 레지넷 모델을 사용해서 152짜리 레이어를 가진 모델을 사용해서 학습된 BIT 라지 모델은 기존의 소타보다 좋은 성능을 보이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베이스라인은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사전 학습된 프리트레인드 레지넷 50 모델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흔히 우리가 간단하게 그냥 파이톨치나 텐서플로우 상에서 불러올 수 있는 이미지넷으로 학습되어 있는 레지넷 50 모델이라고 이해할 수 있고요. 그러한 베이스라인과 비교했을 때 압도적으로 좋은 성능을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 보이는 그래프에서 이 X축은 파인 튜닝을 진행할 때 사용한 데이터의 개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보시면 클래스당 데이터의 개수로 이해하실 수 있는데요. 이미지넷 같은 경우는 총 1000개의 클래스가 존재하기 때문에 클래스당 이미지가 한 장씩 존재하는 상황이 여기 보이는 그래프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확인해 보시면 본 논문에서 제안한 BIT large 모델은 이미지넷 태스크, 이미지가 주어졌을 때 1000개의 클래스 중에서 하나의 클래스로 분류하는 태스크에서 클래스당 이미지가 한 장씩만 주어진 상태에서도 50%나 되는, 사실 믿기 힘들 정도로 높은 정확도가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000개의 클래스가 주어진 상태에서 클래스마다 이미지를 하나씩만 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 이미지는 고양이야, 이 이미지는 강아지야, 이 이미지는 무당벌레야, 이 이미지는 전등이야, 뭐 이런 식으로 클래스당 이미지를 정말 하나씩만 주는 거예요. 그렇게 매우 한정적인 상황에서 클래스당 이미지를 한 장씩만 준 거, 즉 학습 데이터가 총 1000개밖에 안 되는 거겠죠. 그 상태에서도 학습을 진행하면 테스트 애큐러시가 50%가 나오는 겁니다. 사실 믿기 힘들 정도로 높은 정확도가 나오는 것으로 볼 수 있고요. 흔히 알려져 있는 이 베이스라인, 우리가 쉽게 접할 수 있는 베이스라인 모델을 이용했을 때에는 사실 성능이 좋게 나오기 힘듭니다. 반면에 클래스당 5개씩
이미지가 주어진 경우부터는 이 BIT large는 벌써 수렴에 가까울 정도로 높은 정확도로 보이는 것으로 빠르게 정확도가 가파르게 올라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클래스당 이미지를 몇 개씩만 수집하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사용자 입장에서 사용하기 편리하다는 이점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데이터를 전부 다 사용했을 때에 대해서 이 세 가지 케이스를 비교한 것 또한 함께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BIT large를 사용할 때는 또 마찬가지로 데이터가 전부 사용되었을 때에도 좋은 성능을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 논문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트랜스퍼 러닝을 목적으로 제한된 방법이기 때문에 이 데이터의 개수가 작을 때 보다 빛을 발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의 개수가 많을 때에는 우리가 어떠한 방법을, 즉 어떠한 프리트레이닝 방법을 사용했다고 하더라도 전반적으로 이 성능 자체의 차이 폭이 크지 않을 수 있는데요. 애초에 트랜스퍼 러닝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이 모델 같은 경우는 보다 특징 추출기로서 애초에 좋은 역할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데이터가 보다 한정적인 상황, 데이터의 개수가 매우 적은 상황에서 훨씬 좋은 성능을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갭이 훨씬 큰 것을 확인할 수 있죠. 이것은 CFR10이나 CFR100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시면 이 CFR10에서 클래스당 이미지가 10개씩밖에 없는 상황에서도 이 애큐러시가 97% 이상이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CFR100와 패치, 그리고 플라워스 데이터 세트도 마찬가지로 일관적으로 일관성 있게 좋은 정확도가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CFR10에서 클래스당 5개 이미지만 있다고 하더라도 94% 이상의 정확도가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또한 이미지넷에서 클래스당 5개 이미지만 있어도 70% 이상의 높은 정확도가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나 이런 케이스는 레이블이 붙은 데이터의 비용이 큰 경우, 즉 데이터 레이블링에서 큰 비용이 소모되는 경우, 이런 경우가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대표적인 케이스로는 의료 분야가 있을 겁니다. 이 메디컬 도메인 같은 경우는 실제로 의사가 각각 엑스레이와 같은 그런 데이터에 대해서 레이블을 붙여줘야 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레이블링 코스트가 비싼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분야에서 특히나 매우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것을 본 논문의 실험 결과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큰 데이터 세트를 활용한 프리트레이닝의 장점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는데요. 본 논문의 실험 결과에서 유의미하게 짚고 넘어갈 부분이 하나 더 있는데요. 아키텍처가 충분히 클 때 데이터 세트가 크면 성능이 잘 따라와준다는 겁니다. 즉 아키텍처도 크고 데이터 세트도 충분히 클 때 두 개가 같이 커질 때 보다 높은 정확도가 나올 수 있다는 것을 본 논문에서는 언급하는데요. 확인해 보시면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가 BIT 스몰이죠. 이 BIT 스몰은 이미지넷 데이터 세트로 사전학습이 수행된 프리트레이닝이 수행된 모델을 이용해서 여기 위쪽에 보이는 각각의 데이터 세트에 대해서 파인 튜닝을 진행한 결과로 이해할 수 있는데요. 즉 위쪽에 보이는 게 다운스트림 태스크고 왼쪽에 보이는 이 모델은 큰 크기의 레지넷을 사용해서 각각 100만 개의 이미지넷 데이터 세트와 1000만 개의 이미지넷 데이터 세트로 학습을 수행한 프리트레인드 모델을 사용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고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큰 아키텍처를 사용했기 때문에 충분히 좋은 특징 추출기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고, 이런 상황에서, 즉 아키텍처 자체가 큰 상황에서는 데이터 세트의 크기가 커짐에 따라서 이 다운스트림 태스크에 대한 정확도가 일관성 있게 향상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이 프리트레이닝 자체가 더 좋은 데이터 세트, 많은 데이터 세트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더 고퀄리티의 모델이기 때문에 이 다운스트림 태스크에 대해서도 좋은 성능이 나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또 본 논문에서는 준지도학습, 즉 Semi-Supervised Learning과도 비교를 수행하는데요. 준지도학습과도 비교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레이블이 붙어있는 데이터의 개수가 적은 상황에서 어떻게 높은 정확도를 얻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다루는 논문 중 하나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Semi-Supervised Learning 방법과도 비교가 가능합니다. 물론 완전히 공평한 비교는 어렵겠지만 본 논문에서는 이것과도 비교를 진행하는데요. 준지도학습, 줄여서 이 SSL은 전체 데이터 중에서 일부만 레이블 정보가 있는 상황에서 레이블이 없는 데이터를 함께 활용하는 학습 방법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N개의 입력 데이터 중에서 이 M개의 데이터만 레이블 정보가 존재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여기 보이는 예시에서는 각각 클래스당 2개씩만 레이블이 붙어있는 상황으로 이해할 수 있는데요. 이때 레이블이 없는 이미지들은 이 피처 스페이스 상에서 같은 레이블끼리 어느 정도 모여 있다는 특징을 갖게 되는데요. 이러한 특징을 이용하게 되면 레이블이 없는 데이터에서도 레이블 정보는 없지만 이 이미지 자체에는 정보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이미지 데이터에서
이미지 자체에 존재하는 시멘틱 인포메이션을 활용하도록 해서 학습을 진행하도록 만드는 방식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학습을 진행할 때는 레이블이 있는 데이터와 없는 데이터 이 모두를 활용해서 학습을 진행하게 되고, 성공적으로 학습이 진행되고 나면 이처럼 디시전 바운더리가 각각의 실제 클래스에 맞게 이상적으로 디시전 바운더리가 형성되는 것이 본 SSL 연구 분야에서의 목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학습하는 과정에서 레이블이 없는 데이터도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방식이라고 이해할 수 있는데요. 여기 내부가 칠해지지 않은 색깔이 없는 데이터는 레이블이 없는 데이터로 볼 수 있고, 색깔이 있는 데이터는 레이블이 있는 데이터로 볼 수 있는데요. 일반적인 슈퍼바이스드 러닝 상황에서는 이렇게 각각 데이터마다 다 레이블이 붙어있는 상황을 가정하고요. 언슈퍼바이스드 러닝 상황, 예를 들면 겐과 같이 생성 모델에서 많이 채택하는 러닝 방식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런 방식에서는 각각 데이터마다 클래스에 대한 정보가 없는 것으로 확인할 수 있고요. 반면에 준지도학습, 즉 세마이 슈퍼바이스드 러닝 상황에서는 일부만 레이블 정보가 붙어있는 상황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퓨샷 러닝에 대해서도 실험 결과를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퓨샷 러닝은 학습 과정에서 학습 데이터가 매우 적은 상황이라고 이해할 수 있는데요. 즉 클래스당 이미지의 개수가 굉장히 매우 적은 퓨한 상황에서도 좋은 정확도를 보이는 것이 이 퓨샷 러닝의 목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아까 설명드렸듯이 기본적으로 BIT는 각각 레이블당 데이터의 개수가 적을 때에도 높은 정확도를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래 보시면은 사실 직접적으로 이 SSL 방법과 비교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일단 동일한 레이블드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기존에 제한되었던 SSL 방법들보다 훨씬 높은 정확도를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까 설명드렸듯이 BIT large 같은 경우는 다운스트림 태스크가 100만 개의 학습 데이터로 구성된 이미지의 데이터 세트에 대해서 클래스당 이미지가 한 장씩만 존재하는 상황에서도 굉장히 좋은 정확도를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오른쪽에 보이는 그래프를 확인해 보시면 SSL 방법을 이용해서 학습한 결과와 비교가 가능합니다. 사실 지금은 리믹스 매치 이후에 픽스 매치와 같이 보다 효율적인 방법이 제한되기도 했는데요. 이제 이 BIT 논문이 나왔을 시점인 2020년도 이 상황에서는 이 SSL 분야에서 가장 소타 모델 중 하나였던 리믹스 매치와 비교한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 C510에서 레이블이 있는 데이터의 개수가 각각 클래스당 25장씩 있을 때, 즉 다시 말해서 클래스당 25장이 있기 때문에 C510에서 총 250장의 레이블드 이미지와 그리고 나머지 언레이블드 이미지를 모두 활용했을 때, 즉 학습 데이터 자체는 총 5만 장이 모두 사용된 겁니다. 이때 250장만 레이블이 붙은 상태에서 학습을 진행한 것이고, 나머지 49,750장은 레이블이 없는 이미지 형태로서 학습을 진행한 건데요. 아무튼 결과적으로 5만 장을 전부 다 사용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때 학습 결과를 확인해 보시면 94%에 가까운 정확도를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것만 보더라도 레이블된 데이터가 적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결과로 보일 수 있겠지만, 현실적으로 우리가 딥러닝 모델 개발자라고 하면 이 BIT 모델을 그냥 가져와서 이 클래스당 이미지의 개수가 25개 존재하는 상황을 주어지게 되면 그냥 손쉽게 95% 이상의 결과를 빠르게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비용상의 이점이 큰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정확도 자체도 훨씬 좋은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애초에 SSL 자체는 학습 과정에서 언레이블드 이미지와 레이블드 이미지를 함께 활용하기 때문에 이 메서드에 따라서 학습 과정이 복잡할 수 있고 학습 비용이 많이 증가할 수 있다는 단점이 존재하는데요. 이 BIT large 같은 경우는 한번 학습이 되어 있는 프리트레인드 모델만 가지고 있다면 이 다운스트림 태스크에서 훨씬 효율적으로 파인 튜닝이 가능하며 정확도 또한 SSL과 비교했을 때 훨씬 높은 정확도가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서 당연히 우리가 비교를 수행할 때 직접적인 비교는 어렵다고 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SSL은 학습 분포를 따르는 언레이블드 데이터를 함께 활용합니다. 하지만 트랜스퍼 러닝 입장에서는 학습되어 있는, 즉 프리트레이닝을 진행할 때 사용하는 데이터 세트는 일종의 OOD 레이블드 데이터로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BIT large 모델에 대해서 프리트레이닝을 진행할 때는 애초에 이 C510에 해당하는 클래스가 포함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다운스트림 태스크 입장에서는 일종의 out of distribution, 즉 분포를 벗어나는 데이터 세트를 활용해서 학습을 한 것으로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지 전반에 걸쳐 있는 그러한 특징들을 이 모델이 잘 캐치해내고 있기 때문에 이 다운스트림 태스크 입장에서 OOD라고 하더라도 충분히 좋은 정확도를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건데요. 여기서 언급하는 내용은
이 SSR과 직접적인 비교가 어려운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이 트랜스퍼 러닝은 프리트레이닝 과정에서 이 다운스트림 태스크 입장에서는 OOD인 레이블드 데이터를 사용한다는 점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애초에 이 두 연구 분야가 전제 조건으로 깔고 있는 상황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직접적인 비교는 어렵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빅 트랜스퍼는 다양한 태스크에 대해서도 실험을 진행하는데요. 테스트 데이터 세트만 존재하는 오브젝트 넷 데이터 세트에 대해서도 높은 정확도로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기본적으로 큰 아키텍처를 사용하며 거기에 따라서 많은 데이터 세트로 학습할 때 더욱 높은 정확도를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더불어서 단순히 이미지 분류뿐만 아니라 객체 탐지, 즉 오브젝트 디텍션에서도 BIT를 백본 네트워크로 사용할 때 더욱 개선된 정확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왼쪽에 보이는 도표는 오브젝트 넷에 대해서 비교한 결과인데요. 기존 베이스라인과 비교했을 때 이 BIT large 모델을 사용했을 때 매우 높은 애큐러시를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또한 오브젝트 디텍션 퍼포먼스도 비교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때 기본적으로 베이스라인이 되는 모델은 레티나 넷이고요. 이때 백본 네트워크를 어떤 걸 사용할지에 따라서 정확도가 달라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 에버리지 프리시전을 비교한 결과를 확인해 보시면 기존의 레티나 넷을 사용할 때에도 단순히 백본 네트워크를, 즉 오브젝트 디텍션에서도 인코더 파트의 백본 네트워크를 BIT large로 바꿔주는 것만으로도 그렇게 학습을 진행했을 때 훨씬 AP, 즉 에버리지 프리시전이 올라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훨씬 개선된 성능이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또한 더불어서 다양한 모델과 데이터 세트를 활용한 실험에 대해서도 그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유의미하게 관찰할 수 있는 부분은 기본적으로 모델 아키텍처와 데이터 세트가 클수록 높은 정확도로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반면에 네트워크 모델의 크기가 작을 때는, 즉 네트워크 모델 사이즈가 작을 때는 우리가 너무 과하게 데이터 세트의 크기를 키우면 오히려 다운스트림 태스크에 대해서 정확도가 감소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갖고 있는 데이터가 매우 크다고 해서 무조건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충분히 큰 모델 아키텍처를 사용하면서 거기에 맞는 마찬가지로 큰 크기의 대규모 데이터 세트를 활용하는 것이 좋다는 것을 본 실험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다운스트림 태스크가 CFR 100인 경우에서, 즉 아키텍처가 레지넷 50인 경우에는, 즉 모델 사이즈가 작은 경우에는 3억 개나 되는 이미지 데이터 세트로 학습을 진행했을 때, 즉 업스트림 태스크를 진행했을 때 오히려 다운스트림 태스크인 CFR 100에 대해서 애큐러시가 감소하는 경향이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반면에 네트워크 아키텍처의 크기가 클 때는 일관적으로 데이터셋의 크기가 커지면 커질수록 다운스트림 태스크에 대한 정확도가 올라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건 굉장히 유의미한 관찰인데요. 우리가 모델 아키텍처가 충분히 크지 않다면 무작정 데이터세트를 많이 늘린다고 해서 항상 좋은 결과를 보장할 수는 없다는 의미가 됩니다. 또한 여기 보이는 예시는 모델 아키텍처 크기에 따라서, 그리고 각각 아키텍처마다 어떤 프리트레이닝 목적의 데이터 세트를 사용했는지에 따라서 애큐러시를 비교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네트워크 아키텍처가 작은 상황에서는 JFT라는 3억 개의 이미지를 가지고 프리트레이닝을 시킨 경우가 오히려 더 적은 데이터 세트로 프리트레이닝을 시킨 경우보다 더 애큐러시가 낮은 경우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우리가 충분히 큰 모델을 사용했을 때 큰 데이터 세트가 실질적으로 의미가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예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확인해 보시면 네트워크 아키텍처가 커짐에 따라서 퓨샷 러닝 상황에서도 대체로 일관성 있게 아키텍처가 커짐에 따라서, 또한 더 큰 크기의 데이터 세트로 프리트레이닝을 진행함에 따라서 애큐러시가 일관성 있게 올라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본 논문에서는 추가적으로 큰 크기의 데이터 세트로 학습을 할 때 고려할 사항으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데요. 기본적으로 큰 데이터 세트로 학습할 때는 충분히 많은 학습 시간으로 학습을 진행해야 됩니다. 이때 우리 눈에는 충분히 수렴을 한 것으로 보여서 충분히 수렴했다라고 판단이 되어서 어느 정도 수렴이 된 것으로 보일 때, 즉 충분히 기다리지 않고 일찍 러닝 레이트 디케이를 수행하면 즉 최종 정확도가 하락할 수 있습니다. 본 논문에서는 실험 결과 높은 웨이트 디케이를 사용했을 때 천천히 수렴해서 최종적으로 학습을 위한 시간이 더 많이 소요됐지만 결과적인 최종 성능은 더욱 우수했다는 것을 실험 결과를 통해 밝힙니다. 그래서 확인해 보시면 학습을 진행할 때 더욱 짧게 학습을 진행하고 이 러닝 레이트 디케이를
보다 짧은 간격으로 수행한 결과 기본적인 업스트림 퍼포먼스에서도 이 최종 정확도가 긴 시간으로 학습을 수행했을 때와 비교했을 때 더 정확도가 낮은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결과적으로 충분히 기다려서 완전히 수렴할 때마다 러닝 레이트 디케이를 수행해야 보다 최종 정확도가 올라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빅트랜스퍼의 정교화 기법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실험 결과가 보고되고 있는데요. 앞서 설명드렸듯이 큰 모델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각 칩에 대해서 많은 메모리가 요구될 수 있기 때문에 칩당 배치 크기가 작게 부여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또한 모든 가속기 장치에 대해서 통계 정보를 수합해야 되기 때문에 배치 노멀라이제이션을 사용하게 되면 모든 가속기 장치에 대해서 이 통계 정보, 민과 베리언스 정보를 수합하고 정리해야 실질적으로 배치 놈을 적용한 그 정교화 결과를 피처 레프레젠테이션으로서 사용할 수 있는데요. 그렇게 하는 경우에 당연히 속도상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고요. 또한 정확도가 하락하는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 논문에서는 그룹 노멀라이제이션과 웨이 스탠다라이제이션을 같이 사용할 때 큰 배치에서도 충분히 높은 정확도를 보이며 배치 노멀라이제이션보다 우수하게 동작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추가적으로 단순히 GM만을 사용할 때는 정확도가 낮지만 이 WS와 함께 사용했을 때 보다 높은 정확도가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 논문에서는 배치 놈 대신에 그룹 노멀라이제이션과 이 웨이 스탠다라이제이션을 함께 사용하는 방식으로 보다 좋은 성능을 보일 수 있었습니다. 이로써 얻을 수 있는 이점으로는 이 배치 사이즈에 바운드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우리가 배치 노멀라이제이션을 사용하게 되면, 즉 우리가 일반적인 이 배치 놈을 사용하게 되면 이 칩당 배치 사이즈가 작았을 때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요. 이 그룹 노멀라이제이션 같은 경우는 애초에 배치 사이즈에 대해서 성능이 바운드되지 않기 때문에 배치 사이즈를 우리가 최대한 크게 키워서 병렬적으로 학습을 진행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학습 속도상의 이점 또한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CFR10에 대해서 이제 실제 예측 실수를 분석한 건데요. 이제 여기 보이는 실험 결과는 되게 재미있는 실험 결과인데요. 실제로 CFR10 데이터 세트에 대해서 빅트랜스퍼가 거의 완벽에 가까운 예측 정확도를 보이는 것을 실험 결과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그러면 이 틀린 케이스들, 즉 예측 실수가 발생한 케이스들에 대해서 하나씩 확인하면 바로 다음과 같았다고 합니다. 모델의 예측이 틀린 경우에 대해서 5명의 사람에게 평가를 부탁했다고 하는데요. 실제로 모델이 틀렸다라고 판정이 된 경우 중에서 많은 경우에 대해서는 사실 모델이 진짜 실수한 것이 아니라 애초에 이 테스트 이미지에 대한 정답 레이블 자체가 부정확하게 붙어있던 경우가 많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이는 이 초록색깔 케이스를 확인해 보시면 사람들이 이 BIT large 모델의 예측 결과랑 같은 결과를 내뱉은 경우로 볼 수 있습니다. 즉 사람이 보았을 때도 애초에 굉장히 어려운 태스크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빨간색은 5명이 정답 레이블에 동의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 BIT large 모델이 틀렸다고 봐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이미지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노란색 경우에는 이 중간적인 케이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불확실한 경우로 볼 수 있고, 확인해 보시면 이처럼 전반적으로 이 빅트랜스퍼가 틀렸다고 판단된 경우에도 실제로 매우 어려운 케이스이거나 사실은 레이블 자체가 잘못 붙어 있었던 경우가 존재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CFR10과 같은 데이터 세트에 대해서 사실상 완벽에 가까운 굉장히 좋은 예측을 수행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오른쪽 보이는 그림에서 이 탑 같은 경우는 모델의 예측이 정답 레이블보다 더 정확한 경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레이블 자체가 애초부터 정상적으로 붙어있지 않았던 케이스로 이해할 수 있는데요. 그리고 중간에 있는 예시는 탑1 예측은 틀렸지만 탑5 예측은 맞은 경우로 볼 수 있습니다. 본 논문에서는 기본적으로 탑1 애큐러시로 평가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탑5로 보았을 때는 보다 예측 정확도가 올라갈 수 있겠죠. 보시면 애초에 이미지넷 같은 경우는 노트북과 랩탑 이 두 가지 클래스를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일반적으로 랩탑과 노트북은 거의 같은 의미로서 사용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보았을 때 사실 이것은 모델이 정답을 잘 맞추었다고 보는 게 더 맞을 수도 있겠죠. 반면에 아래쪽 케이스 같은 경우는 모델의 탑10 예측이 모두 틀린 경우로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도 확인해 보시면 사실 굉장히 이미지넷 데이터 세트 자체가 클래스 개수가 매우 많다 보니까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애매한 케이스들이라고 볼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빅트랜스퍼가 실질적으로 예측 실수를 발생한 사례를 확인해 보았더니 이처럼 레이블 자체가 잘못 붙어 있거나 오히려 이 모델의 결과가
더 타당하게 느껴질 수 있는 케이스가 많이 존재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인간이 보기에도 충분히 애매하거나 어려운 케이스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모델의 예측이 오히려 더 타당하다라고 볼 수 있는 경우가 종종 발견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이제 여기까지 해서 이 빅 트랜스포 논문에 대한 논문 리뷰를 마치겠습니다.